안녕하세요. 책 읽는 곰입니다. 심리 분석의 귀재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제3장 4편. 두 사람이 로프에 매달려 있다. 사랑의 질투가 이 로프를 천천히 칼로 자른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상대가 단지 곁에 없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만남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지극히 깊은 의미가 있다. 불안이나 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것은 공상에 의해 맛보는 흥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만남 그 자체보다 공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이다. 에로틱한 생활의 태반이 즐거운 공상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나기 며칠 전, 몇 주일 전, 몇 달 전에도 그렇고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남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부터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부터 만남을 떠올리고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공상이 시작된다. 에로틱한 경험만큼 미리 맛볼 수 있는 경험은 달리 없다. 성공이나 승리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공이나 승리에는 만남만큼 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공의 기쁨은 그것이 실제로 달성된 후에나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강렬하게 맛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미리 맛보는 기쁨은 꿈과 같은 지속성의 흥분 상태를 낳는다. 그것은 오르가즘에 이른 다음에 비로소 끝이 난다. 여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 속으로 그대로 편입된다. 여자에게 만남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과도 그 후의 시간과도 분리할 수 없다. 만남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다. 여자는 기다린다라고 흔히들 말해왔다. 여자는 남편을, 성실하지 못한 애인을, 언약을 하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대를 기다려야 한다. 여자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한다. 옷을 고르거나 화장을 하는 시간이 남자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길다. 그런데도 여자의 준비는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남자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불만과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도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 기다리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준비가 즐겁고 상큼하다. 그것은 에로틱한 행위가 되고 만남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가 된다. 여자는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본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죽으면 상대가 곁에 없음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절감한다. 여자는 상대만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거나 울부짖는다. 그러나 이것은 질투와는 다른 것이다. 질투에는 제3의 인물이 필요하다. 설령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제3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한층 집착하게 된다. 성적인 사랑은 끊임없는 선택과 연결된다. 개인으로서
익명의 집단 속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동물이 구애 행위를 할 때도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른다. 상대를 골라 그의 호감을 사고 싶다는 욕구는 성적인 사랑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의사, 변호사,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호감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적인 사랑의 경우에는 상대가 보여주는 호감이 직업의식의 표현이거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니 대개의 생물 속에는 선택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동물이나 아이들의 질투는 바로 이 욕구의 표현이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마음이 상하고 한다. 그래서 때때로 어머니가 자기에게만 눈길을 보내고 마치 외동아들처럼 대해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깊은 사랑을 받는다고 믿는다. 혹은 그러기를 바란다. 반면에 어머니는 자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사랑한다.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이다. 자식들 각자의 개성을 사랑하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체로서 그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불균형을 이룬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머니만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형제들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아이들의 질투는 다른 형제를 쫓아내려는 공격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짝을 지키려고 하는 동물의 행동과 비슷하다. 우리들은 이럴 때 아이가 질투를 한다고 말하지만 질투를 퍼붓는 상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인 것이다. 아이들은 형제와 아버지를 질투하는 일은 있어도 어머니에게 질투를 느끼는 일은 없다. 질투는 어떤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혹은 독점하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인과 경쟁하는 형태로 표출된다. 그 힘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힘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힘이다. 한편 사랑과 관심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경쟁자가 경쟁자가 되는 까닭은 사랑하는 사람이 경쟁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만 사랑하는 사람 내면에서도 온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경쟁자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가 경쟁자를 선택하고 우리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자신이 부정적인 힘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투에서 솟구치는 공격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퍼부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쟁자에게 퍼붓는 질투, 다시 말해 경쟁자에 대한 공격은 질투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질투는 훨씬 나중에 자유롭게 사랑받고 자유롭게 선택받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칠 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때 질투는 모순된 감정을 낳는다. 질투의 고통은 전형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고통인 것이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에서는 질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연애는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눔으로써 성립된다. 하나는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일상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을 애태우는 진실한 사랑이다. 질투는 후자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다. 만일 끼어든다면 그것은 악몽과 같은 일이 된다. 왜냐하면 질투는 우리를 희망이 없는 차가운 일상 세계 속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기 원한다. 질투는 자기가 이미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다. 연애에 빠진 경우에는 상대를 마음 깊이 희구하면서도 상대도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리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상대가 이쪽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망하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쪽이 상대이고 또한 그 상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애에 질투가 끼어드는 것은 이러한 확신이 흔들릴 때이다. 상대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흔들린다. 빛나는 사랑의 영역에서 비참하고 한탄스러운 처지로 전락한다. 나보코프의 소설 로리타에서 주인공 햄버튼은 로리타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는 못한다. 로리타는 아직 소녀이고 어린이용 신문과 영화 그리고 자기 또래의 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은 질투로 고통을 받는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 연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다. 로리타가 여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와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로리타가 속임을 당했고 로리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계속 생각한다. 주인공 햄버튼은 시나리오 작가를 죽인다. 그는 이 살인을 통해 정의를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소녀에 대한 잘못된 애정의 뿌리를 도려내어 진정한 사랑의 도리를 지켰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질투는 흔히 선망, 다시 말해 부러워하는 것과 혼동된다. 그러나 부러워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르다. 부러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작가 중에 하나인 르네 디랄에 따르면 인간은 흉내를 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자기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욕망의 대상을 느낀다. 욕망은 동일한 대상을 바라는 타인이 존재할 때 비로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명작에서 톰 소녀는 울타리 칠하는 일을 한다. 친구가 곁을 지나다가 일하고 있는 톰을 놀린다. 그러자 톰은 그 일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일에 열중한다. 그것을 본 친구는 자기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진다. 톰은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꼭 참고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 온 동네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톰에게 이것저것 하나씩을 바치고 울타리를 칠한다. 디랄은 이 메커니즘을 사랑에 적용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들은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이도 똑같은 것을 바란다. 아무리 자유롭고 정이 깊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하나의 남자가 되어 아이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모방의 토대를 둔 선망, 다시 말해 부러워하는 것은 대상과 자기의 일체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심해진다. 디랄에 따르면 질투는 부러워하는 것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원하고 소유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제3자의 인물을 선망하면서 욕망을 분출시킨다. 그 결과 제3의 인물과 싸워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어지거나 경쟁자가 욕망을 잃으면 우리의 욕망도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우리의 욕망은 경쟁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방의 토대를 둔 선망, 부러워하는 것의 메커니즘은 디랄이 말한 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에로틱한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애의 경우에는 제대로 들어맞지는 않지만 경쟁하고 있는 연적끼리의 도를 넘는 대결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좋아하는 상대가 이쪽을 버리고 연적에게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제 정신을 잃고 상대에게 매달린다. 이럴 때 욕망을 분출시키는 것은 상실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다. 연적과의 동일화, 우리에게 반영된 연적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또한 모방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질투를 낳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질투를 사귀기도 한다. 자신의 상대가 다른 남자의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흥분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는 것이다. 디토 부차티의 어떤 사랑에서는 주인공이 한 창녀에게 반한다. 그는 여자가 남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욕망을 불태운다. 마침내 그녀에게 아이가 생겨 함께 살게 되자 남자의 사랑은 차갑게 식고 만다.
부부 교환을 하는 남자 중에는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다.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마치 타인인 듯한 상상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 타인은 여자의 전 애인이거나 여자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남자이다. 남자는 처음에는 그들과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신이 그 남자의 대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상대가 하룻밤 풋사랑을 나누는 여자일 때도 그리고 연인일 때도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과 상상은 여자보다 남자 쪽에 자주 나타난다. 아마 여자에게는 성관계가 사랑의 관계만큼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는 자신의 상대가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흥분을 느끼는 일은 없다. 그 까닭은 여자는 애정과 섹스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성행위를 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 여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부 교환도 보통은 남자가 제안하기 마련이다. 여자는 거기에 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는 싫다고 말한다. 그 후에 부부의 성생활에 활기가 생긴다고 해도 상대가 다른 여자와 잤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진저리가 쳐진다. 여자의 질투는 남자의 욕망에 좌우된다. 남자의 욕망이 강하고 그 욕망이 자신에게만 집중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질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빛과 그의 품에 안길 때의 숨결, 성행위의 강도 등을 통해 남자의 욕망이 전보다 수그러들었다고 느끼면 질투가 머리를 쳐든다. 여자는 남자의 욕망이 언제나 한결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욕망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여자가 우리 사이에 파고들었다고 또한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여자에게 남자의 욕망은 작은 철사에 연결된 로프줄과 같은 것이다. 두 사람은 로프에 매달려 있다. 로프가 한순간이라도 헐거워지면 그녀는 위험을 느끼고 공포 상태에 빠진다. 만일 위험이 현실화되어 남자가 멀어지기라도 하면 질투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 여자는 야수와 같이 싸운다.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따위는 모두 팽개치고 에로티시즘을 모두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자를 잡으려고 한다. 실처럼 가늘어진 로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갈 때까지 가면 여자는 자기와 상대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에 시동을 건다. 그것은 부서지고 쓰러질 때까지 싸우겠다는 복수의 진념이다.
복수의 집념을 불태우는 여자는 자기는 몰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난 뒤 천천히 로프를 칼로 자른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사랑은 창조적 작업이다. 어느 날 문득 절망의 심연으로부터 떠오르는 새로운 힘이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